안녕하세요. 12월 24일 반백 주린이 탐구생활 22번째 이자율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물가 환율은 조금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요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요 이자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난 며칠이죠. 그 FOMC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새벽 5시에 이제 깼거든요. 그래서 연준 금리 어떻게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유튜브를 키니까 새벽 5시인데 한 만여 분이 이렇게 동시 시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물론 이제 대부분이 다 주식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른 새벽 FOMC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보는지, 이거 결국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전 세계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FOMC 발표. 이자율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설명드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녹음합니다. 예, 이 그러면 좀 다른 주제에 쓰려고 그랬는데 이걸 안 넣고 갈 수가 없어서 뭐 중복해서 써야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83년, 그러니까 80년 이후에 최근에 올해만큼 10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뭐 이렇게 급격하게 가파르게 이자율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베트남 전쟁 이후에 70년대 폴 보커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죠. 뭐 한 번에 4% 올렸다는 뭐 더 급격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사례는 없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몇 달 전에 그 법인 대출 그 연장을 했는데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하죠. 한 달에 이자가 34만 원 나가다가 56만 원 나가요. 이게 완전 뭐 도둑 맞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당황스럽고, 정말 이거 이자율의 이런 급격한 변화,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만큼 상태가 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현재 이자율의 그 급격한 이자율 변화가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끼치나, 예전에 제가 그 채권 설명했을 때 썼던 이미지인데요. 뭐 다시 복귀하는 차원에서 보면 일단 채권 가격,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대륙철도나 이런 거 하면은 채권을 발행하는데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운영하면서 수익을 가지고 이제 그 배당을 이자를 주기 시작하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한 장씩 뜯어가지고 가면은 돈을 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받는 금액은 같지만 첫 번째 받을 때, 두 번째 받을 때 뭐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준다면 이 표시 금액은 같지만 가치는 또 다를 수 있겠죠. 그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반영하면. 여하튼 이런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율 변화가요. 예, 채권의 가격에서 이제 뭐 예전에 채권 설명할 때 했었던 건데 같은 내용인데, 뭐 이제 그 매년 이자율이 같다면 무한 등비급수의 꼴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뭐 영구채처럼 그냥 계속 준다면, 이자를 매년 계속 준다면 가치가 이제 요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이제 영구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자율이 2%에서 4% 오르면은 이 영구채 채권 가치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자율이 2%일 때는 5천만 원, 4%는 2,500만 원. 요 차이가 채권 가격을 반토막 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구채의 경우. 이게 채권이 일반인 분들 되게 접근이 힘든데,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거의. 그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5개 증권사? 거기에 제가 채권 거래 안 하는 증권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한 사람이 국내 한 50여 명대, 증권사도 한 5, 6개 정도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거래는 야후 메신저로 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시를 좀 들까 하다가 요거는 채권을 좀 깊게 들어간 내용이어서 저도 좀 그 옵션들이 많아가지고 비교해서 설명할 건 없죠. 하여튼 연구체를 뭐 최근에 제주항공에서 그 코로나 이후 이제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연구체 발행했죠. 하여튼 이 이자율에 따라서 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2% 차이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준이 이자율에 대한 기준이 그 FOMC에서 발표하는 이제 그 연준 금리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 국채의 장기 수익률 차이를 내는데 이렇게 이자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요새 이제 하락세로 가는데 물가가 안정되면서 요번에 FOMC 연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2%로 줄지 않으면 더 오를 수 있다 이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죠. 이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일단은 이자율이 뭐 큰 영향을 받는 게 채권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주식의 가치 산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따로 했었던 거 이제 일부 한 페이지만 떼온 건데요. 매년 그 배당을 주당 5만 원을 하고 당시 뭐 시장 이자율이 10%고 성장률이 5%인 주식과 그 배당이 똑같이 5만 원인데 이자율도 당시 시장 이자율은 똑같죠. 그다음에 성장률이 9% 회사의 주가를 비교하면 이제 이건 무한등비급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자율에도 관련이 되지만 이제 주식은 더 성장률에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자율 0.1에서 성장률 5%를 빼면 이제 회사가 그리고 이제 매년 배당을 5만 원을 한다면 회사의 가치가 A주 한 주 가치는 이제 100만 원이라면 성장률이 4% 높은 거는 계산을 해보면 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채권보다는 이제 망했을 경우에는 이제 채권이 먼저 상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돈이 있으면 주주들한테 그 청산을 배분하듯이 이게 이제 주식은 이제 채권에 비하면 위험 자산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성장률이 더 영향을 끼치다. 물론 이자율에 영향을 받죠. 예. 근데 성장률이 더 몫이 크니까. 그래서 다음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국내 주식 중에 대표적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한때 이 국내 상위 4개인가 5개 그 은행의 시총 합보다 카카오뱅크가 더 큰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매출액도 성장하고 순이익도 성장하고. 근데 이게 이제 연간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분기 단위로 보면은 작년 4, 4분기보다 올 1, 4분기가 빠졌거든요. 2, 4분기까지도. 그러다가 이제 3, 4분기 좀 올랐는데 그래도 역시 작년 4, 4분기만 못하잖아요. 뭐 순이익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장세가 꺾이면 이제 주가는 급락한다. 그래도 이자율 관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큰 주식이 없을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1, 4분기보다 2, 4분기에 이게 지금 매출도 약간 줄고 뭐 다시 회복도 하고 있나 하지만 보면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한 성장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3, 4분기에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요새 또 다시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뭐 트위터 대표를 사임하니 어쩌니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중국 테슬라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재고가 쌓여서 뭐 수주 잔고가 14조라고 하면서도 또 재고가 많아서 또 뭐 할인을 뭐 1,000만 원을 해주니 어쩌니 이런 말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성장성은 꺾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자동차에서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이건 뭐 지금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거품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들어서 이자율이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자율도 이제 기간, 그 다음에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구성, 뭐 지역,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통칭해서 보면 돈을 빌리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의 비율. 돈을 빌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해 주는 게 이자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요소를 좀 들어가 보면요. 일단 이자율은 기회비용이다. 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냐면 내가 뭐 1,0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주면 뭐 1년이든 아니면 1개월이든 빌려주게 되면 그 1개월 동안 기간 동안 내가 1,000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기간이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뭐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누구한테 내가 돈을 빌릴 때, 야, 내일 갚을게, 다음 주에 갚을게, 다음 달에 갚을게, 10년 후에 갚을게. 이러면 여러분은 예를 들어 10년 후에 갚을게 이런 돈 빌려주시겠어요? 개인 간의 거는데 뭐 이자도 없다시피 하고 뭔가 위험스럽게 느껴지잖아, 기간이 길면. 야, 내일 갚을게 이래놓고서 뭐 내일도 안 갚는데, 내일 빌려줘봤자 못 갚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뭐 소소하게 돈 빌려주기로 연락조차 안 되는 사람 경우가 좀 몇 명 있는데, 이 기간이라는 거 상당히 그 이자율의 결정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그 시장에서의 상황은 채권 같은 경우 뭐 2년물, 아까 보신 뭐 10년물, 20년물 이렇게 되면 20년물이 당연히 이자율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1년, 2년짜리 이자율이 높다. 이건 뭘까요? 뭐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높으면 뭐 저기 불경기다, 불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죠. 그냥 갑자기 돈이 급한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뭐 20년, 10년 빌리는 거 아예 불가능하고 당장 막 메꿔야 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자율이 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그 이자율 결정에서 상당한 요소를 발휘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된다, 뭐 이거는 시장 거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위험률. 위험률의 경우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어떤 100만 원씩 100명에게 빌려줄 경우 어떤 그룹은 100%다 갚는다, 그렇게 평가가 된다. 이러면은 그 기회비용에 따른 것만 부담을 하면 되지만, 어떤 그룹은 100명 중에서 뭐 2명이 안 갚을 위험이 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그 100명한테 100만 원씩 빌려줬던 게 2명이 안 갚을 경우면, 2명이 안 갚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200만 원 손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8명한테 200만 원을 부담시켜서 이자율을 빌려줄 때부터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거의 한 명당 2만 몇천 원씩 더 이제 이자를 더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더 얹어야겠죠. 위험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그냥 이자율을 비교하다가 뭐 토스나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데서 뭐 이자율 비교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했다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그 보험사에서 아마 빌린 거 갚아가지고 제 신용 등급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지금 은행 1금융기관한테 지금 이자율 시뮬레이션조차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 자신의 위험률을 높이는 지금 포지셔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자율 결정 요소에서는 위험률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제가 이제 물가 상승의 반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86년도에 서울에서 대구로 전학을 가면서, 당시 서울에서는 이제 짜장면 값이 올라갔고 1,500원이었거든요.
근데 대구에 내려가니까 500원인 거예요. 짜장면 값이 3분의 1인 거예요. 우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돈이 좀 생기면 짜장면을 자주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 500원 하던 게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는 700원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그래도, 올라도 약간 기분이 좀 섭섭했지만, 그래도 서울에 비하면 어디야. 뭐 품질 맛 이런 것도 별 차이도 없는데,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반대로 생각했으면, 그럼 그 기간에, 그 시간에 대구에 있다가 서울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500원 하던 짜장면이 대구에서 서울 오니까 1,500만 원 이런 날강도들 막 이런 기분 나쁜 생각이 들겠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을 아까 이제 뭐 짜장면에 비교했지만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원자재 값이 오르고 그래갖고 이제 차가 거의 뭐 연식만 타이틀만 받게 실질적으로 뭐 1,000만 원 하던 차가 1,100만 원 한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올해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차를 내년이면 1,100만 원에 사야 되니 이 나한테는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잖아. 적어도 10% 이상의 이자율을 내가 차를 살 생각이 있었다면 급하게 빌려는 주는데 야 내가 이러니 차를 살려고 1,000만 원 갖고 있었던 건데 이걸 너한테 빌려주니 내가 너한테 내년에 다 떨어지기 1,100만 원에 차를 사야 되니 적어도 야 10%는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수급인데 수급은 뭐 최근에 강원도지사 김진태 씨가 레고랜드 이거를 뭐 법정 관리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 모든 뭐 중앙정부나 그 지방정부에서 그 보증을 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도가 되게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게 특히 이제는 뭐 건설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을 뭐 100억짜리 땅이면 10억을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토지에다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분양대금 받아갖고 토지주한테 이제 나머지 90억 갚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완공해서 이제 뭐 갚는 그 비용들을 처리하는데 되게 위험한 포지셔닝을 갖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레고 사태로 뭐 지금 뭐 50조를 정부에서 유동성을 지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수급이 가뜩이나 집값이 뭐 폭락한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건설업 쪽 같은 경우는 레고 사태를 시발로 해서 수급이 안 좋아져가지고 뭐 이자율이 한 20% 이상이 돼도 뭐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또 돌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건설업이나 그쪽에 있는 데들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위험률이 높다 이러니까 수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자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가중돼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이제 그 전반적인 경기 설명을 하기 전에 이자율이 이제 그 세상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제 채권, 주식,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상황 등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밑밥 가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여야 합의됐다 어쩌다 하는데 미국에서도 내년 예산을 5조 8천억을 잡았어요. 이게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 예산이 이번에 683억인가요? 683조. 근데 요거 뭐 1280원 뭐 이렇게 곱하면 이것도 뭐 거의 이제 7, 8천조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세수 확대 방안 해가지고 뭐 초부유층에 대해서 20%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법인세도 우리나라는 뭐 낮추자 이러고 있는데 28%로 올린다. 그래서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요번에 코로나로 뿌린 돈 8조 달러인 거 아시죠? 8조 달러를 2년에 뿌렸는데 1조 달러를 10년 동안 이렇게 한다. 참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양아치짓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돈을 풀어대니 풀 때는 한 번에 엄청 많이 풀고 물론 코로나는 급격한 경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놓고서 이자율을 급격히 올린다는 것은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자율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까지 세뇨리티 효과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뇨리티 효과는 뭐냐면 기축통화국이
화폐를 찍어서 실질적인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이제 그 금화에다가 동을 섞어가지고 그 금화를 더 많이 찍었겠죠. 근데 그 금화 보면 실질적으로는 금의 순도는 떨어지니까 그 차익을 이제는 정부에서 먹는, 발행국가에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익은 미국이 혼자 먹고 부담은 결과적으로는 세릴 효과는 미국 혼자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부담은 전 세계 달러를 쓰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그러니까 결국엔 세금 걷는 효과랑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급격한 미국의 이재율 변화가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배타적인 이익은 미국만 누린다. 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